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12,000명을 파병한다.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미 일부는 북한을 떠나 러시아 군부대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특수부대 1,500명은 이미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파병도 파병이지만 그 규모 자체가 한국 전쟁 이후 최대로 보이는데요. 병력뿐 아니라 무기와 장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성 기자의 보도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합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12,000명의 북한군을 파병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보내는 것은 병력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식통은 병력과 함께 무기와 물자도 실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의 파병 근거는 지난 6월 북러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약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약상 전투병과 무기 물자를 모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지상군 기술자 등 여러 종류의 인력 10,000명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북한군 파병은 계획을 넘어 이미 현실화된 상태입니다. 선발대 1,500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러시아 공군 수송기가 수시로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고 있고 해군 함대도 북한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이 상황이 급박해 보이는데요. 곽정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 기자, 지금 언제부터 가 있는 겁니까? 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특수부대를 러시아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해군 수송함으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으로 수송한 건데요.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해군 함대가 북한 해역에 진입한 것은 1990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러시아의 대형 수송기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수시로 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신스크 등에 분산됐고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상군을 이처럼 대규모로 해외에 파병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8월 초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 부장이 수십 명의 북한군 장교와 함께 여러 차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에 북한 KN-23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이후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현지 시각 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이 10,000명의 병력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나라 전쟁 파견이라고 간단히 볼 일이 아닙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 지휘부를 찾아 서울 지도를 펼쳐놓은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우리나라를 철저한 적국이라고 부르면서 거침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겠다고 엄포났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찾아 대형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흐리게 처리됐지만 지도에는 서울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유사시 서울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작전 지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오늘도 대남 위협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에는 우리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남북 육로 폭발을 두고는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린 것이라며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연일 대남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회의장 밖에서 포착됐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이번 메시지는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무인기 공격이라는 상황을 계기로 체제 내부의 결속, 전시 분위기를 지금 띄우고 있어요. 한편 북한이 어제 남북 연결도로 폭발을 보도하면서 합참이 제공한 영상을 도용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해당 사진은 미국과 영국 등 외신 영상에서 따온 것이라며 의도에도 맞아 썼을 뿐이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북한 매체의 사진과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통일부는 한국 언론사의 경우 일본 중개인을 통해 저장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3뉴스 최순입니다. 자, 아는 기자 외교안보국제부 정다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방금 전에 우리 정부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그러니까 파병, 북한 군을 보냈다는 건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파악이 된 거예요? 일부 병력 이미 국경을 넘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한 병력 규모 12,000명인데요. 현재 이 중 1,500명의 북한군이 선발대로 국경을 넘어 블라디보스톡 등에 있는 러시아 부대에 머물고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부대에 머물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선발대 1,500명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병력을 포함해 이번에 파병되는 전체 인원은 폭풍군단 소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병력 규모로 볼 때 폭풍군단 10개 여단 중 4개 여단을 파병하는 셈입니다. 폭풍군단은 한국의 특전사와 비슷한 성격의 부대로 대남작전 등 작전 반경이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병력들은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어떻게 이동을 한 거예요? 네, 이게 배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이 병력 이동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북한 청진 함흥 무수단에서 특수부대 1,500명을 실어 나른 겁니다.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전선에 투입이 되게 될 텐데 언제쯤 될까요, 이건? 네, 우선 방금 말씀드린 그 적응 훈련이 끝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되는데요.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받았고 북한인과 유사한 용모의 시베리아 지역 주민 위조 신분증도 발급받았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파병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군으로 위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병력뿐 아니라 무기와 물자도 함께 보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70여 차례에 걸쳐서 컨테이너 13,000여 개 이상 분량의 포탄, 미사일, 대전차 로켓,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인명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이미 보냈습니다. 보내진 포탄은 지금까지 800여만 발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자, 지난번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왔을 때 뭔가 협약 맺었던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와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북한이 파병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 등이 대가가 아니겠냐는 관측도 있는데요. 정보 당국은 외화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용병 형태로 보내서 러시아로부터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한동안 잘 취재해야겠습니다. 아는 기자 정다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음 달 11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데요. 대통령실이 그즈음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에게 직접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솔직하게 답하는 방식이라는데요.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자연스럽게 언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추진을 검토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다음 달에 맞춰 대통령이 국민들의 질문을 직접 받고 답하는 자리를 갖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무 준비 작업에도 착수한 걸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분기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5월과 8월에 이어 11월 기자회견이 예상돼 왔는데 형식을 대체하는 안이 검토되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께 설명하고 또 이해시켜드리고 국민과의 대화는 이명박, 문재인 등 역대 대통령이 써왔던 대국민 소통 카드입니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에 맞춰 대통령의 솔직한 입장을 국민에게 전하면서 국정 동력을 이끌어낼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희망을 잊지 맙시다. 오늘 밤 국민 여러분과 저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관심은 역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들을 이해시킬 만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답변만이 유일한 돌파카드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다음 주 월요일 만남이 확정됐습니다. 대신 독대가 아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된 3자 면담 형태입니다. 식사 대신 차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1일 오후 4시 반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이 다음 주 2개의 면담 날짜를 당에 제안했고 한 대표는 가장 빠른 21일을 택했습니다. 군수선거 당선 인사차 인천 강화군을 방문하려 했지만 다음 날로 미뤘습니다. 한 대표 측에선 당초 독대를 요구해왔지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정 실장을 꼭 배석시키겠다고 했고 한 대표도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고 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판을 깰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끼더라도 만남 가능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입니다.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협조 등 3대 요구를 공언한 만큼 김 여사 논의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이러다간 당정이 다 죽는다는 절박함이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지금부터는 명태균 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명 씨는 그동안 여권 인사와의 교류만 주로 언급돼 왔는데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선대위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에게 그 임명장을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민주당에서 당원으로 활동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최다음 기자입니다. 채널A와 다시 한번 동행 인터뷰를 한 명태균 씨. 자신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명의로 된 임명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한테 임명장을 줬다며 나를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임명장을 받았다는 시점은 2017년 대선 때입니다. 선거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선대위가 먼저 출범합니다. 명 씨는 휴대전화에 저장한 임명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공정여론 활성화 특별위원장이라는 직함도 불러줬습니다. 또 민주당을 지지하라고 하면서 여론조사를 앞으로 민주당 위주로 하라고 민주당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발간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백서에도 명 씨 이름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명 씨 얼굴을 보도를 통해 처음 봤다라며 직능본부 산하에 조직이 수십 개가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이 과거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할 때 진보 진영 관계자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들어야 된다며 자신을 찾아왔다고도 했습니다.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막 와서 명 선생님은 더불어민주당이죠라고 물었는데 자신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이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체 여론조사를 보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요. 명 씨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작이 아니라 보정치를 반영한 거라며 부인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명 씨가 2021년 9월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실무자인 강혜경 씨에게 윤 대통령을 올려서 당시 경쟁자인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2% 앞서게 해달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진 의혹이었습니다. 명 씨는 여론조작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채널A 기자에게 수치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보정치를 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녹취 내용 전체를 다 들어봐야 한다면서 할당값이라든지 뭐가 튀었을 건데 그걸 보정하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치 조작은 없었다는 겁니다. 명 씨는 또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는 보고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체 여론조사는 누구한테 알리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공표 여론조사를 보내줬다고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보냈다는 공표 여론조사로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한 조사를 거론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들은 미래한국연구소가 공동 의뢰자로 나옵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해 내가 영업을 도와줘서 자기들이 회장 명함을 파줬다고 언급했는데 직접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대선 때 일도 추가로 밝혔는데요. 경선 당시 첫 TV 토론을 앞두고 그날 새벽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는 부인보다 전화를 많이 걸었다고도 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2021년 9월 16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 윤석열 당시 후보 등 8명의 후보가 참여했습니다.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26년간의 이 검사 생활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TV 토론에 앞서 이날 오전 1시 반쯤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총장님 오늘 낮에 TV 토론 첫 토론한다고 긴장이 되셔서 잠이 안 오시나 봐요 라는 말을 건넸다고 기억했습니다. 토론회에 나서는 윤 대통령을 위해 조언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하실 때 정치인들 취조하고 수사하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윤 대통령이 내가 많이 했지 그거 라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명 씨는 취조하고 수사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누가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해줬고 이 말을 들은 윤 대통령이 자신을 명박사라고 부르며 감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이 다리를 활짝 벌려 앉거나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 행동에 콤플렉스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고개 움직임은 윤 대통령의 부동시 때문에 오는 신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윤 대통령이 너무 좋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고개 움직임을 놀리는 표현이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는 프레임도 본인이 직접 짰다고도 했습니다. 명 씨는 또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와 매일 연락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냐며 집사람보다 전화를 훨씬 많이 걸었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강병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여러 언급을 또 했네요. 야당을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약 2시간에 걸친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는 자신을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갑자기 판을 짜고 그러지 않느냐. 그게 내가 짠 것인데 하루아침에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식이죠.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김경수 전 지사를 경남지사로 만들려고 하는 진보 인사들이 다가왔다는 일화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 이제 관심을 받았던 게 전에 한번 김건희 여사와 나눈 캡처를 공개를 하면서인데 추가로 할 것처럼 하더니 안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채널A 기자와 만나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자신을 비판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요청이라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SNS 대화를 공개했었잖아요. 명 씨는 취재진에게 오늘 뭘 했으면 공적 대화가 올라갔을 텐데 라면서 쫄아서 그렇다고 김 최고위원을 겨냥했습니다. 실제 응분의 처벌을 받겠도록 하겠다고 했던 김 최고위원은 인질극을 벌이는데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뭔가 공적 대화도 공개할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친윤 쪽에서 사적 대화 아니냐 그랬더니 그 공적 대화라는 건 뭐라고 합니까? 네, 그래서 공적 대화가 도대체 뭔지 좀 물어봤는데 명 씨는 친윤 핵심 인사들이죠.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등 정치인들이 해결 못하는 것, 공식 라인에서 할 수 없는 것 등이 오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한 거군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대통령 부부 관련해서
또 뭐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밤 늦게니까 팁을 하나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화를 하나 꺼냈는데요. 대선 경선 첫 TV 토론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총장님, TV 첫 토론하신다고 긴장이 되셔서 잠이 안 오시는가 봐요 라고 얘기했다면서 이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 친한 건 알겠죠? 라고 기자들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또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하태경 전 의원 측 보좌관에게 전화한 뒤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하 전 의원이 하나 해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공개했습니다. 하 전 의원이 홍준표 시장을 조국 수홍으로 한 방에 보냈다며 윤 대통령은 큰 데미지 없이 토론을 넘어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전 의원은 2021년 9월 1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실제로 홍 시장에게 조국 수사가 잘못됐나라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강 기자 이것도 물어봤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김 여사와 나눈 SNS 공개되면서 거기서 나온 오빠가 친오빠냐 대통령이냐 주장이 좀 있어 엇갈렸잖아요. 네. 뭐라고 합니까? 네, 뭐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설명도 나왔는데요. 명 씨는 자신의 SNS에 공개한 김 여사 대화 캡처본에서 오빠가 친오빠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대통령이란 주장을 뒤집은 건데 그 이유를 두고 골탕 좀 먹인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김 여사 대화 캡처본이 공개된 이후 각각 언론사는 명 씨와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다, 친오빠다 이렇게 각기 다른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명태균 씨 계속 뭔가 새로운 주장들을 또 밝힐 것 같습니까? 만나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인터뷰에서는 여권 주요 정치인들을 재차 거론하면서 배가 고프다고 해서 공짜로 도와줬다면서 근데 밥을 먹고 나서 맛이 없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내가 거래했던 정치인이 25명이 더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명 씨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강병규 기자였습니다. 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혜 씨는 취재진을 향해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흰색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립니다. 변호인과 우산을 쓰고 계단을 걸어올라 경찰서 입구로 들어섭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지 13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다혜 씨는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통적으로 경찰조사 받으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동석자가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당일에 술 얼마나 마셨는지. 당시 상황 기억하세요? 오늘 오후 1시 40분 경찰서에 도착한 문 씨는 4시간 15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와 귀가할 때도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혐의는 전부 다 인정하셨나요? 음주운전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다혜 씨는 지난 5일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였습니다. 사고에 앞서 불법 주차를 하고 교차로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신호를 위반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 조사는 지난 9일 마쳤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문다혜 씨는 오늘 경찰서에 들어간 뒤 기자단에 사죄문을 보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에게는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덕분에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이기상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출석 조사를 받은 문다혜 씨. 용산 경찰서로 들어간 직후 기자들에게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해 글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에 대한 사과도 담겼습니다. 사고 후 사죄를 받아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는 사고 나흘 뒤인 지난 9일 다혜 씨 측과 합의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다혜 씨의 손편지도 전달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얼마 제시하길래 됐다고 뭘 제시를 하냐고 변호사가 제시하려고 그냥 알겠다고 그래갖고 본 거예요. 다혜 씨 측 변호사가 제안한 액수를 받기로 하고 형사 합의를 해준 겁니다. 택시기사는 사고 직후
다혜 씨가 더 큰 사고를 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내 차 안 받았으면 그게 가서 사람이라도 몇 명 가서 완전 그게 큰일 날 뻔했던 건데. 다혜 씨는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피해 기사는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피우니까 병원에 몇 번 가면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경찰한테. 피해자 조사에 이어 다혜 씨도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수사도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택시기사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로 다혜 씨에게는 위험운전 치상죄 대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경찰서에 들어간 지 4시간 넘어 경찰서 밖으로 나온 문다혜 씨. 경찰 조사 내용과 합의서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서 제출했습니까? 다혜 씨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피해 택시기사와 작성한 형사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다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위험 운전 치상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혜 씨가 피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고 형사 합의를 하면서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가 다친 정도를 입증할 상해 진단서가 필수적입니다. 사고를 내기 전 다혜 씨가 이태원역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다혜 씨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하다면 다혜 씨의 술자리 동석자를 부르거나 전화통화 형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술자리 동석자가 다혜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겼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오늘 다혜 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술자리 동석자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에서 특별감찰관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야당 특검은 받을 수 없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대통령실 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김 여사를 조사할 권한을 가진 이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한, 한 대표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요청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거부될 걸 알면서 더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저런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비판하실 거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이 여론을 달랠 수 있는 선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중 하나로 특별감찰관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 여사를 포함해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는 겁니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다음 주 윤한 회동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고 한 대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특별감찰관 도입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제가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말씀을 모아서 하죠.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8년째 공석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정해주면은 임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친한계 한 인사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꺼낼 수 있는 압박 카드라면서도 원내 야당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격앙된 민주당, 검찰총장은 물론 이 김 여사 불기소에 연관된 검사 전원 탄핵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총장 탄핵안 처리되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 하루 만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검찰총장 외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 여사 불기소 관련 검사 전원을 탄핵한다는 방침입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김건희 범죄 은폐에 가담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할 것입니다. 탄핵소추안 제출 시기와 검사 규모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7번째. 김대중 정부 이후 23년 만이지만 만약 탄핵소추안이 처리된다면 헌정사 첫 사례가 됩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도 탄핵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거냐며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이 속셈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탄핵하면 그런 피해자들을 어떻게 배려해가면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전국의 검사들 겁주고 망신 주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거 보여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그냥 탄핵하십시오. 민주당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받아쳤습니다. 대통령도 탄핵한 나라인데 검찰총장인들, 서울중앙지검장인들 탄핵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만구의 법 진리는 없어요. 국회 법사위는 야권 단독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검찰은 어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면서 이 당시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 발표가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을 했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발표 때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청구한 것처럼 발표했던 겁니다. 수사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건 2020년 코바나 컨텐츠 사건 때문이었지만 여기엔 도이치모터스 혐의도 담겼단 겁니다. 이후 두 사건이 분리된 이후엔 계좌주, 즉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2021년 10월 달에 김 권수 다 구속되는데 아마 이걸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했으면 발부됐을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에 따라 내린 결론일 뿐이고 수사 기간 중 상당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고 반박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건 지난 정부 때입니다. 아주 열심히 수사할 때 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20년 4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의원도 부실 수사라며 거들었습니다. 어제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로 검찰이 해체되게 이르는 바로 검찰과 정권의 공멸 공동체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은 끝났지만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 실정을 정리해 당에 배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론전에 나선 건데요. 자, 다음 달 민주당은 장외 집회도 하는데 지도부에선 대통령 하야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탄핵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 배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주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가 윤 정권 실정을 정리해 가시화하는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용 홍보물로 만들어 여론전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민주당에선 10여 개 분류 아래 수십 개에 달하는 국정농단 및 실정 참고자료 초안 작성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권 심판 여론전은 대통령 탄핵 분위기까지 함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입니다. 친명계 모임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고리로 다음 달 장외 여론전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할 것입니다. 11월 2일 토요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남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에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장외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하마스를 이끌어왔던 시나르가 이스라엘 군에 사살됐습니다. 전쟁의 계기가 됐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인물인데요. 처참했던 최후의 순간이 공개됐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폐허가 된 건물로 드론 한 대가 들어갑니다. 떨어져 나간 창틀과 문이 보이고 폭격을 입은 잔해들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건물 깊숙한 곳엔 얼굴을 천으로 가린 채 먼지를 뒤집어 쓴 남성이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한참 움직임이 없던 남성은 드론을 향해 막대기를 던지지만 맞추지 못한 채 힘없이 떨어집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야히야 시나르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어제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시나르를 1년간의 추적 끝에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מדינת ישראל סגרה היום חשבון ארוך שנים עם יחיא סנוואר, רוצח ומחבל שפל.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군사훈련생들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순찰 중 하마스 대원을 마주쳐 은신처를 폭격했는데 시신 3구 중 하나가 시나르와 비슷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신의 눈 주위 사막이나 뻐드렁니 등이 시나르와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나르가 살인 혐의로 이스라엘 감옥에 20년 이상 수감된 적이 있어 이스라엘은 그의 생체 정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ליחיא סנוואר, ככה שיש לנו בעצם גם DNA, גם טביעת אצבע וגם שיניים של יחיא סנוואר. 시나르는 사살될 당시 더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 타스 통신은 하마스의 해외 조직 책임자 칼레드 마샤알이 새 수장이 됐다며 인질 석방 협상 주요 당사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미국 경합주의 표심을 현장에서 알아보는 더 스팟 50 순서입니다. 오늘은 미국 자동차 산업이 태동해서 과거 모터시티로 불렸던 미시간으로 갑니다. 한동안 쇠락의 길을 걸으며 다시 모터시티의 시동을 켜는 후보가 승기를 잡을 걸로 보이는데요.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이곳, 미시간입니다. 한때 이 모터시티라 불릴 만큼 영광을 누렸다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선 여전히 노동자 표심의 승패가 달렸습니다. 과거 번성했지만 지금은 쇠락한 제조업지대를 녹을 뜻하는 러스트를 사용해 러스트 벨트로 부릅니다. 이곳의 세계 경합주 중 미시간은 15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시간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60만 명, 전체 노동 인구의 19%에 달해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운 수준, 노동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 같은 지역 특성을 살려 제조업 노동자 맞춤 공약을 내놨습니다. Over the past 4 years, Kamala Harris has unleashed nothing but chaos and suffering for American labor with historic inflation. 내연 기관 자동차 규제를 풀고 멕시코산 수입차에 관세를 최대 2000%까지 매겨 공장을 다시 가져오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노조세가 강해 과거에는 민주당 텃밭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지역으로 지난 대선에선 바이든이 2.78%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전체 유권자의 74%에 달하는 백인 노동자의 표심을 파고들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동률이 나왔습니다. Democrats are pro-union, so I just like to support the Democrats for that reason. I'm not for the tariffs, but I do feel the economy would be better under Trump. 마음이 급한 해리스는 이번 주만 3번이나 미시간 일정을 잡았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번 주 첫 미시간 일정인 라디오 인터뷰가 진행 중인 스튜디오 앞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If they want black men to show up and vote in mass, you have to start moving more to the left.
미시간 지지층 사수에 나선 해리스와 외연 확장에 나선 트럼프의 쫓고 쫓기는 표 쟁탈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 스파 도공 미시간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오늘 중부와 남부지방 곳곳에 가을비가 내렸죠. 그런데 제주에서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낮 기온이 31도를 웃돌면서 반소매 차림 활보에 해수욕도 눈에 띄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관광객들이 해변을 산책합니다. 상당수는 반소매 차림입니다. 아예 바닷물에 들어가 더위를 식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햇볕이 너무 뜨겁고 기온이 덥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이제 좀 시원하게 놀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다를 보자마자 이제 입수하게 됐습니다. 시내에도 반소매와 반바지를 입은 시민들이 적잖습니다. 지금 가을인데 여름 날씨 같아요. 너무 덥습니다. 오늘 제주 지역 낮 기온은 31.3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지역 10월 최고 기온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습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더운 공기가 밀려왔다는 게 기상청 설명입니다. 반면 중부와 남부지방 곳곳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가 겹치면서 경기와 충남 서해안 지역엔 폭풍 해일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 부산과 경남 남해안은 최고 80mm 이상 비가 예보됐습니다. 일요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내륙에서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는 만큼 시설과 농작물 관리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승객을 태우고 달리던 버스에서 벼란간 뒷바퀴가 빠집니다. 빠진 바퀴는 마주오던 전세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는데요. 강경모 기자입니다. 국도를 달리는 시내버스. 옆에서 뭔가 빠져나옵니다. 다름 아닌 뒷바퀴입니다. 시내버스는 얼마 못 가고 휘청이며 희뿌연 연기에 휩싸입니다. 결국 왼쪽으로 기울어진 채 멈춥니다. 뒤가 연기가 확 나더니 타이어 하나가 퍽 빠져나오고서 뒤가 주저앉더니 또 펑 소리 나면서 안에 타이어가 하나가 또 나오더라고요. 버스에서 떨어져 나온 바퀴는 한참 굴러가더니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전세버스와 부딪힙니다. 전세버스는 앞부분이 부서져 다급히 멈춥니다. 타이어는 더 굴러가다 교각 밑부분과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전세버스에 타고 있던 일부 승객들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시내버스 승객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도로에 차량들이 많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앞 험보를 때렸는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차가 아무래도 쓰니까 부상이 좀 있었는가 봐요. 큰 부상은 아니고. 경찰은 정비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운전자와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를 불러 과속 여부와 버스 정비 상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논두렁 잔디 논란으로 대표팀 경기조차 못 치른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과연 상태가 얼마나 안 좋길래 선수들의 불만이 나오는 걸까요? 잔디 상태 개선을 위해서 경기장 수입 일부를 잔디 관리 예산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포함한 조례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K리그 경기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 초록색이어야 할 잔디 일부분이 얼룩덜룩 황토빛을 띱니다. 경기 도중 넘어진 선수 옆 잔디는 움푹 파였습니다. 전체 그라운드를 봐도 녹색 잔디가 고르지 않은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빈 잔디를 메우기 위해 경기 직전에 착색 잔디를 뿌리다 보니 색이 고르지 않은 겁니다. 푹신한 잔디가 있어야 할 그라운드가 파여 있으니 경기 중 공도 제멋대로 튀고 선수들 부상 위험까지 커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조차 잔디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열악한 잔디 환경과 적은 예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잔디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잔디 관리 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서울시장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올해 서울시설공단이 축구 경기와 가수 콘서트 등으로 벌어들인 돈은 11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잔디 관리를 위해 지출한 돈은 전체 수입의 2%인 2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수입의 일부를 잔디 관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1위 도요타와 3위 현대차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셈인데요. 미래차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려는 합종 연행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경쟁이라도 하듯 마주선 푸른색 자동차와 붉은색 자동차. 굉음을 내며 서로를 향해 달립니다. We race as competitors the moment we meet. 차체에는 현대차와 도요타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두 업체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협력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27일 신선 레이싱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정의선 회장과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만나 차세대 수소차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전해집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1위와 3위인 두 기업이 손을 맞잡은 건데 최근 이런 업체 간 동맹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9월 미국 GM과 포괄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고 도요타 역시 독일의 BMW와 수소연료 전기차 개발을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자였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힘을 모은 건 미래차 분야에서 중국의 도전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전기차나 친환경 자동차의 어떤 공세에 기존에 있는 상위권 자동차 제작사들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공동의 위기감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물량 공세 속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완성차 업계의 전략적 합종 연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축제 기간 인도의 한 시장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가던 코끼리가 난동을 갑자기 부렸습니다. 이 공격을 당한 SUV 차량이 종익장처럼 구겨졌는데요. 코끼리는 왜 화가 난 걸까요? 김민곤 기자입니다. 등에 사람을 태운 채 행진하던 코끼리가 갑자기 차량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윽고 상하를 이용해 흰색 SUV를 공굴리듯 내팽개칩니다. 차 옆면은 교통사고를 당한 듯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옆에 있는 버스도 들이받습니다. 비상경보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람 수십 명이 현장을 둘러싸고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도로 옆 가건물 지붕까지 무너뜨리려 하자 머리에 탄 사람이 막대를 이용해 코끼리를 통제해보려 하지만 코끼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12일 인도 비하루주 사란 지역의 시장 축제에서 코끼리 한 마리가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코끼리가 거의 2시간 동안 일대에 혼란을 일으켰다며 이 사고로 차에 타 있던 관광객 한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데다 시끄러운 음악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코끼리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끼리는 사건 직후 인근 지역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제주 서귀포 바닷속에서 멸종위기종 붉은 바다거북이 폐그물에 걸렸습니다. 더 지체했으면 익사할 뻔했는데 간신히 구조가 됐습니다. 최근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잠수복을 입은 해경대원이 바다거북에게 접근합니다. 멸종위기종인 붉은 바다거북입니다. 몸통은 물론 뒷다리까지 폐그물에 감겨 꼼짝을 못합니다. 조심스레 그물을 끊어주자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니까 그래서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인지를 했는지 얌전히 있었습니다. 그물을 끊고 헤엄쳐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운 좋은 경우는 드뭅니다. 부산 앞바다에선 붉은 바다 거북이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해경대원 4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다 자란 성체였지만 폐어망 줄에 걸려 익사한 겁니다. 바다를 오가며 해변이나 모래사장에 알을 낳는 바다 거북은 최근 개체 수가 급감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꼽힙니다. 수면 위로 나와 숨을 쉬어야 하지만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에 뒤엉켜 익사하거나 해양 쓰레기를 먹이로 오인해 삼켰다 폐사하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바다에서 폐사한 바다 거북은 180마리가 넘습니다. 해양보호생물이 특정 해역의 해양 쓰레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해양 쓰레기가 여전한 가운데 멀지 않은 훗날 바다 거북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낙지를 먹은 것 같은데 낙지도 무슨 낙지예요? 네, 한 대표 오늘 험지 낙지를 제대로 맛봤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패배한 전남 곡성부터 찾아서 낙선 인사했는데 역시 험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잘하면 저희는 메이드 코리아 국산. 이거 제가 근데 바로 먹기가 그런데. 이게 세발낙지예요? 네, 맛있어. 이거 그냥 먹는 거예요? 한 마리 먹어. 진짜? 이렇게 먹어도 돼요? 살짝. 조금만 끊어야 돼. 조금만. 먹을까요?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그런데 왜 낙선지부터 간 겁니까? 네, 지금부터 호남에 공들여서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성과 거두겠다는 거죠. 오늘 상인들에게 이런 민원도 들었습니다. 대표님! 김경민 여사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쪽팔려서 못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어제 시장 찾았잖아요. 네, 이 대표 역시 강원도 평창의 배추밭 찾았죠. 시장에선 먹방을 넘어서 심사까지 했는데요. 배추는 절인 거예요? 예, 살짝 절인 거예요. 봉평 메밀전병은 오늘 이후로 좀 배울 거예요. 여기 맛을 5자로 하면. 네. 그래야 이제 또 엄청 맛있다. 엄청 맛있다. 이 대표, 오늘은 전체 의원들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란 경고 메시지 보내면서 당내 기강도 다잡았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오늘 또 유독 더 화가 나 보이는데요. 옆에 송경호 고검장이 뭔가 분노 버튼을 누른 겁니까? 네, 정청래 위원장 어제 송 고검장의 이 발언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송경호 부산고검장 어제 정 위원장 없는 국감장에서 검사 탄핵 부당하다고 했거든요. 어제 진행한 법사위 현장 국감에서 정치검찰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중조마마이기 때문에 신하 입장에서 어떻게 기소하느냐 이런 마음을 소속 정당 대표의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하신 분이 이건태 의원 아니십니까? 적절한 발언입니다. 조용히 하시죠. 조용히 하십시오. 예. 이 부분은 묵과하기 좀 어려운 사실입니다. 어떤 국정감사장에서도 조용히 하라는 등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검사 탄핵이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진 않았겠네요, 민주당이. 네, 정 위원장 오늘 나온 검사들에게도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검사가 시비 걸면 안 되죠?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국감 태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 오늘은 안 된다.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네, 송 고검장의 발언 엉뚱한 것으로 불똥 튀기도 했는데요. 무례한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제 송 씨로서 우리 송 씨가 좀 약간 양반 기질이 있어요. 현장에서 폭발을 하면서 존경하고픈 법사위원장님 제발 갑질 자제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 발언 취소해 주세요. 위원장한테 갑질이라뇨. 송석준 의원님은 지금까지 을질만 했어요? 국민들 봤을 때는 너무 약하다고 그래요, 저보고. 그 발언 취소하세요. 그 발언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국감장에서 여야 간 또는 피감기관과 힘겨루기 하는 장면 자주 보는데요. 국민 위한 정책도 힘겨루기 하는 모습 보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종일 전국에 가을비가 흠뻑 쏟아졌습니다. 충청과 제주에는 이미 100mm 이상 내리기도 했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120mm 이상, 강원 내륙과 영남에도 최대 80mm, 경기에도 60m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지방과 남해안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거세겠습니다. 전국에 초속 15m 이상 강하게 불겠고요. 해안가로 높은 너울도 밀려들겠습니다.
한편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최저 8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최저 기온 16도, 전주 18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2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던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총 12,000명의 특수부대도 포함된 걸로 파악됐는데요. 지금은 전장이 멀리 있지만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이 목말라 하던 이 실전 경험을 쌓으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엔 큰 위협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현실화된 북한의 전쟁.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